영어 원서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죠.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보기 전에 이제까지 공부한 문장을 간략하게 복습해 봅시다. 앞에서 두 문장을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뼈대가 A strange family moved. 임의의 한 낯선 가족이 이사를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0명의 사람이 알았다. 그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래서 결국 이제 아무도 몰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 공부한 내용은 이제 no하고, 그죠? no. 그 다음에 not. 이 두 가지를 공부했죠. no와 not은 부정을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낱말인데, not은 happy나 good과 같이 행복한, 좋은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부정하니까 안 그런, 안 해피한, 안 행복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주로 해석이 되고요. no는 항상 명사를 부정한다고 그랬죠. no 플러스 명사. 사물을 부정하다 보니까 사물은 부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아닌, 안 이런 게 잘 안 맞죠. 사물은 이제 있거나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니까 사물을 부정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부정을 하게 돼서 no의 뜻을 해석할 때는 저는 없을 무 빵, 그래서 영계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nobody도 영계의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복습을 마치고요.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장은 다시 길어졌습니다.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신 분은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해 나가시겠죠. 그런데 핑크색이 너무 강렬한가요? 색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뼈대를 먼저 찾아가지고 무엇이 어쨌다를 찾아서 뼈대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점점 상세하게 해석을 완성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죠. 다로 끝나는 낱말을 찾으면 됩니다. 다. 자, 이 중에서 다로 끝나는 낱말,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은 어떤 낱말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네요. 여기 made는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고, 여기 thought도 무엇이 뭐를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도 다자로 끝나죠. 여기 was는 해석이 좀 애매한데요. 저는 존재했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무려 3개나 나왔습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도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여러 개가 있었죠. 이 문장은 어쨌다가 3개면 문장이 결국 3개라는 얘기인데 세 문장이 합쳐진 형태일까요?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여기 지금 커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커머로 앞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한 문장이 made로 만들어진 문장이 있고요. 뒤쪽에 was로 만들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for가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문장을 접속해 준다는 뜻에서 이제 접속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두 문장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made하고 was하고 어쨌다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됐죠. 두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앞쪽에 있는 made로 이루어진 문장 안에는 작은 문장, 이 thought로 이루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되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어쨌다가 세 개의 서술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두 문장인 형태죠. 그래서 일단 앞쪽에 있는 made로 이루어진 문장을 먼저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made는 그 뜻이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ade의 앞쪽에는 made라는 동작을, 즉 만드는 동작을 실행하는 주인공이 배치되게 돼 있고요. made의 이 뒤쪽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컴마까지겠죠. 여기로 이제 세 문장이니까요. 무엇을 만드는지, 그 만드는 대상이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made라는 동작을 실행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made의 앞쪽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앞쪽을 보면 이 중에서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찾기가 쉽습니다. but은 접속사 그러나 란 뜻이잖아요. 그러나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고요. soon도 곧 또는 뭐 막바로 이런 뜻이니까 주인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the neighbors가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the neighbors는 그 이웃들이란 뜻인데요. 그 이웃들이라면 누구를 뜻할까요? 미들섹스의 그 리틀 빌리지에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새로 이사를 들어온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the neighbors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made의 뒤쪽에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사이에서 뭐를 이 이웃들이 뭘 만들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죠. 과연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이웃들이 만든 그 무엇을 해당하는 낱말은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인데 의외로 찾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낱말이 어쨌다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they가 있는데 they는 이제 그들은 이란 뜻이니까 그들이 생각했다. 지금 이런 이 부분이 쭉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물 what이 이 문장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아마 what을 부연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단어가 their minds 밖에 없습니다. 이 their minds가 우리말로는 minds는 이제 마음, 정신 이런 뜻인데 s가 붙었으니까 마음들, 정신들 그러겠죠. 그
주인공이 지금 여러 명이니까 이웃들의 마음도 여러 개겠죠.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there는 지금 그들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 그들의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문장이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이 중간에 또 끼어 있잖아요. 지금 이 made up their minds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made는 원래 이제 뭐를 만든다 뭐 이런 구조라서 앞쪽에 주어가 배치되고 뒤쪽에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무엇을 해당하는 낱말이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the neighbor made 이러면 이제 그 이웃들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the neighbor made their minds 하면은 그 이웃들이 그들의 마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made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문장 뼈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다른 낱말을 추가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업이 새로 추가가 됐죠. 이 업은 어떤 이유에서 넣었을까요? 이 업의 본래적인 의미는 여기 있는 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탁 치켜 올려서 칭찬을 할 때 영어에서는 그걸 thumbs up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up은 이 방향성을 나타내고 위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made their minds up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위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마음을 위로 만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마음을 세웠다? 바로 세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하다가 마음을 똑바로 세웠다. 위쪽으로 딱 바로 잡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의역을 하게 되면 결국 결심했다, 정했다, 결론을 내렸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made their minds up을 결심했다라는 뜻으로 수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made their minds up을 지금 맨 끝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up의 위치가 요렇게 앞쪽으로 당겨져서 made 바로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둘 다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made의 바로 뒷자리에는 뭐를 만들었는지 그 대상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made 뒤에는 their minds 그들의 마음들을 만들었다라고 쓰는 것이 규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왜 업을 먼저 썼느냐?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이 업은 어떤 낱말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업은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부연 설명하려는 단어가 과연 이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그들의 위로, 마음들을 위로, 그럴까요? 위로 만들었다. 어느 걸까요? 이 업은 방향을 표현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만드는 방향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만들었다.
made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낱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made하고 up을 함께 연달아서 말해야만 up이 made를 부연 설명하면서 의미를 더 자세하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ade up을 먼저 말합니다. made up their minds 이렇게 표현하고요. made their minds up 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이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도 없는 건 아닌데 원칙은 이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보면 원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up을 made up, up을 이 중간에 써버렸죠. their minds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made up their minds가 결심했다, 결심했다라는 이 네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어쨌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made up their minds를 마치 한 단어처럼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뼈대가 무엇이 뭐를 결심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무엇이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볼까요? 결심했다의 앞쪽에 무엇을 해당하는 낱말이 배치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이미 한번 찾아봤듯이 이 결심했다라는 동작을 실행할 주인공, 생명체는 지금 the neighbors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이, 마을 사람들이 결심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무엇을 결심했는지를 찾아야겠죠. 무엇을 해당하는 낱말은 이 결심했다, 이 한 덩어리의 동사 구조, 어쨌다의 바로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이 중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이것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they thought, 이 부분이 어차피 문장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쨌다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문장을 빼버리고 나면 남은 부분이 wha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장은 그 이웃들이 어떤 것을, 뭔가를 결심했다, 정했다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what이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지금 thought가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니까 그리고 they가 어쨌다의 지금 주인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문장인데 이 문장이 what의 뒤에 있는 이유는 이러저러한 그 무엇, 이렇게 what을 부연 설명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다의 대상, 뭐를 결심했는지는 지금 what을 결심한 것이고, 이 what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이 what의 뒤에 있는 they thought of the strangers가 부연 설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they thought of the strangers, 이 문장을 조금 더 상세히 봐봅시다. thought는 이제 뭐가 뭐를 생각한다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앞에 주인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다, 생각했다, they thought.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they thought 뭔가를 생각했다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of가 와버렸죠. 그런데 이 of는 제가 해석할 때는 뭐뭐에 속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of의 뒤쪽에 속하는 소속에 해당하는 낱말이 지금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of the strangers는 그 낯선 사람들, 그 이사 들어온 가족을 말하겠죠. 그 낯선 사람들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사실은 그 낯선 사람들에 속하는 그들의 외모라든지 그들의 재산이라든지 뭐 그들의 가족 구성, 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낯선 사람들에 속하는 어떤 낱말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어야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이 작가는 그 낯선 사람들에 속하는 뭔가 하나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모를 생각했다고 하면 외모만 생각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고 그 낯선 사람들에 속하는 뭔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버렸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새로 하나 배울 점은 지금 바로 이 문장인데요. 앞에서도 이렇게 사물, 명사가 하나 오고 그 뒤에 문장을 배치해서 이 사물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문장마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물을 문장으로 부연 설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사물을 이제 저는 사물이라고 부르는데 문법 용어로는 명사에 해당하죠. 명사. 사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이제 명사를 사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명사는 부연 설명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고 썼는데 명사의 사물의 앞쪽에 이렇게 형용사를 배치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pretty woman. 그러면 이제 예쁜 여성,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여성이면 뭐 beautiful woman 할 수도 있고요. 이 형용사가 지금 pretty죠. 명사는 제가 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물, 물건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겠죠. 모습을 갖추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은 어떤 색깔도 있을 거고 뭐 질감, 부드러운지 거칠거칠한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질감인지, 어떤 색깔인지 이런 걸 부연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형태나 모양을 설명하는 낱말, 이 사자가 사전할 때 사자라서 이게 낱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의 형태 또는 용모를 부연 설명하는 낱말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둥그런, 네모난, 딱딱한 이런 말들은 늘 사용하니까 어떤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늘 기다란, 둥그런 이런 말을 쓰게 되니까 그런 낱말들을 미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낱말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 사물의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거죠. 그런 낱말들의 모듬을 이제 형용사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전부 대부분 니은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물건 이렇게 명사를 부연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명사를 가지고 문장을 말할 때는 이렇게 명사의 앞에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씁니다. 뭐 비싼 책, 뭐 아름다운 도시, 시원한 바람 이렇게.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고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말을 더 멋지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형화된 만들어 놓은 형용사만 가지고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은 여성인데 뭐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빚어 놓은 것 같은 여성이라든가 또는 책은 책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로 남겨준 책이라든가 이렇게 더 상세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별 수 없이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형용사는 없으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형용하는 문구를 만들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접 만들다 보면 이렇게 여러 낱말들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형용하는 문구가 길어지게 됩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긴 문구로 부연 설명을 하니까 앞쪽에 이렇게 프리티 자리에 넣지를 못하고 여기다 넣으면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지 길어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물을 먼저 명사를 먼저 말하고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문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물 명사 플러스 문장의 형태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결국 본인이 만든 형용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 나만의 특별한 형용사 문구를 내가 만들어 쓰겠다. 그럴 때 이렇게 명사가 오고 뒤쪽에 문장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런 문장을 문법 용어로는 형용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지 이 형용사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명사를 부연 설명하니까 형용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뭐 아름다운 꽃이라든가 예쁜 책, 예쁜 책은 없죠. 예쁜 꽃 뭐 이럴 때 그 형용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낱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있는 작은 문장, 이런 문장을 문법 용어로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사는 수식, 부연 설명을 받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이미 있는 형용사 하나를 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내가 길게 형용하는 문구, 수식 문구를 만들어서 뒤쪽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앞에서 부연 설명할 때를 이제 전치 수식이라고 말하고 뒤쪽에서 부연 설명할 때를 이제 후치 수식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전치 수식이냐 후치 수식이냐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명사를 이렇게 명사 뒤에 왜 이렇게 긴 문장이 오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가 형용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좀 특별하게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에
어쨌다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걸 생각했다 이렇게 다자로 끝내버리면 이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문장이 끝나버리잖아요. 이 what을 부연 설명하려면은 이러저러한 what 이렇게 해야 부연 설명이 되니까 이 형용사 절은 전부 니은자로 끝나도록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낯선 자들에 대해 생각했던 이렇게 던 여기 지금 끝부분이 니은이죠. 이렇게 니은으로 끝내야 생각했던 그 무엇 이렇게 what을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형용사 절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후치죠. 후치 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문장, 명사 나오고 바로 뒤에 문장이 있고 이 구조를 한눈에 딱 알아보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쭉 해석을 해 가면서 이러저러한 무엇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전부 이 문장 형용사 절이죠. 이 문장이 이제 what을 수식하는 걸로 해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은 이 컴마 앞부분이 해석이 끝나죠. 자, 그 이웃들은 결론을 내렸다. 결심을 했다.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 그들이 그 낯선 자들에 대해 생각했던 그 무엇. 그러니까 그 낯선 새롭게 이사 온 가족들을 보고 새로 가족이 이사 오면 이제 소문이 나죠. 부인이 조금 늙어 보이는데 뭐 연상 연하 커플인가? 또 뭐 아이들은 둘만 있나? 뭐 돈은 많은가? 어디서 뭐 잘못하고 도망쳐 온 건가? 뭐 온갖 소문이 막 나돌잖아요. 그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있을 거고 나쁜 얘기도 있겠죠. 악플도 있고 뭐 선플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서 마침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이 그 낯선 자들에 대한 인상을 느낌을 이제 정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컴마 뒤쪽에 있는 이 문장을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요 부분에서도 지금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들어있죠. 지금 이게 지금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죠. was를 저는 이제 존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존재했다. 그래서 무엇이가 앞에 배치되고 어떤 상태가 뒤에 배치됩니다. 지금 앞에 for는 접속사니까요. 이 the father was very drunk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was는 무엇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가 주인공이 배치되죠. 그래서 이 the father가 주어입니다. 자, father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그 아버지라고 정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굴 말할까요? 앞에서 strange family, 낯선 가족이 나왔잖아요. 그 가족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낯선 가족을 구성하는 낯선 가족의 바로 그 아버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더를 썼습니다. 이렇게 더는 그라는 뜻으로서 어느 아버지인지를 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더를 문법 용어로는 정관사라고 부릅니다. 정관사.
이 정자가 정한다 그런 뜻이죠. 이런 용어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문법책이나 수업에서는 이런 용어를 자꾸 사용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용어를 또 아예 모르면 책 보거나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문법 용어를 안 쓰려고는 하는데 쓰면 좀 너무 공부 같고 좀 약간 질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고 싶은데 또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알고는 또 있어야 다른 책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이 뒤쪽에 상태가 오는데 이 drunk는 술에 취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취한 상태로 존재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그 아버지는 취했다 라는 뜻입니다. 취한 상태가 많이 취할 수도 있고 약간 취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적당히 취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말이죠. very drunk니까 매우 취한 상태로 있었군요.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 아버지는 매우 취한 상태로 존재했는데요. 여기 for가 뜻이 뭐냐면은 저는 for를 뭐뭐를 계기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되는 사실은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for의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장이 됩니다. 보통 for 뒤에는 낱말 하나가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낱말을 계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왔네요. 문장이 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종종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특히 그 예전 조금 1800년대 이런 오래된 문장에서는 이제 for 뒤에 이 문장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장이 앞에 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for를 접속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매우 취한 상태, 취했다는 거를 취한 상태로 존재했다는 걸 계기로 삼아서 그 가족, neighbors, 이웃들이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저 집 아버지는 이제 뭐 주정뱅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다든지 선입견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해석이 안 된 부분은 이 but과 soon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죠. but은 그러나 라는 뜻인데 이 앞문장과 지금 반대되는 대치되는 상황을 표현하죠. 이 앞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앞에 이제 두 문장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바로 앞문장이 뭐였냐면 nobody knows.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 where 그 가족들이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어디 출신인지, 그다음에 who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으니까 이 낯선 사람들, 새로 이사 들어온 가족들에 대해서 이 neighbors 마을 사람들이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렸다. 생각을 굳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but을 쓴 겁니다. 그리고 soon은 soon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나요? 예. 곧 또는 뭐 막바로 이런 뜻인데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많이 취한다는 사실을 계기로 해서 곧바로 그냥 더 좀 기간을 두고 살펴본다든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곧장 몹쓸 사람들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soon이라는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이 해석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문장은 뼈대가 이렇게 되죠. 그 이웃들은 뭔가를 정해버렸다. 마음을 굳혔다. 이게 뼈대고요. 뭘 굳혔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이렇게 왔죠. 이 문장을 형용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음을 정하는 계기가 뭐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이렇게 왔죠. 그리고 두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접속사 for는 뭐뭐를 계기로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어쨌다 서술어 부분을 단번에 그렇게 정했다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soon이라는 부사가 쓰였고요. 앞문장과 대치되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이제 접속사 but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지만 곧바로 정해버렸다 이렇게 대치되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but이란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에 대한 구조도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이 해석 내용은 다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굳이 한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림이나 장면,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애쓰시면서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영어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But the neighbors soon made up their minds what they thought of the strangers, for the father was very drunk. 자, 세 번째 문장 해석이 끝났습니다. 다음 문장 해석에서 만나 뵙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